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아빠 알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득점은 리그 15호 골인데 제러드 보엔과 살라와 함께 공동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1위 홀란드하고는 3골 차이, 2위 솔랑키와 와킨스하고는 2골 차이거든요. 다음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해서 순위를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4가지를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결승골이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중 5골이 결승골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결승골을 넣은 토트넘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골이 터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넣은 골 중에 가장 늦은 시간대에 넣은 5번째 골이 바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15골입니다. 공식적으로 86분에 넣은 것으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결승골로만 치자면 4번째로 느린 골입니다. 그리고 이 늦게 터진 5개의 골 중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에 교체로 들어가서 96분에 만들었던 결승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막판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던 4가지 중 3번째를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그건 바로 드리블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을 3번 시도해서 3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건 오늘 경기를 뛰었던 양팀 선수들을 통틀어서 전체 1위입니다. 성공률도 100%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사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드리블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유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2번 연속 맞히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넣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드리블 폼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골키퍼를 제쳐내죠. 공을 너무 멀리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자세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다만 슈팅이 골대를 2번 맞히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기는 했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골키퍼를 제쳐낼 수 있을 정도로 힘 조절을 잘하면서 드리블을 했거든요. 오늘 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폼이 이날의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대 선수가 패스하는 걸 손흥민 선수가 잘라냅니다.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앞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그걸 막으러 가고 있거든요. 이때 베르너가 전방에서 사이드 쪽으로 약간 벌리면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를 향해서 이 타이밍에 패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패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막으러 오는 선수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오니까 역동작을 걸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드리블 감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상대 수비를 역동작이 걸리게 하면서 제치려고 할 때 과도하게 공을 좀 뒤로 빼거나 아니면 좀 옆으로 뺐을 경우에 달리는 속도가 늦춰지고 그러면 공격의 템포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공을 제치려고 하는 위치가 이 잔디 구역에서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친 이유를 보시면 아까 전에 이 근처였는데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수비를 제칠 때 뒤쪽으로 제치거나 횡쪽으로 제쳐서 속공 또 역습의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앞쪽으로 공이 흘러갈 수 있게 제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수비를 완전히 제친 상태인데 공의 위치를 보세요. 바로 오른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드리블을 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의 볼 컨트롤이 왼발 오른발 앞쪽에서 계속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오른발로 치면서 지금처럼 속도를 거의 잡아먹지 않고 곧바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그래 드리블 잘했어. 하지만 그 전에 베르너한테 줄 수도 있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이 그 타이밍에 패스를 안 하고 한번 접은 다음에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승골이 터질 수 있게 되는 중간 시퀀스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게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타이밍에 베르너한테 패스를 줄 수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르너를 맡고 있던 카보레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르너가 빠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보레도 베르너를 따라서 지금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선수가 뛰고 있는 결이 같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르너가 지금 사이드로 벌리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베르너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패스를 해준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방으로 달리고 있는 베르너이기 때문에 앞쪽 공간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2가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벌리고 있는 베르너의 움직임을 보고 터치라인 쪽으로 공을 준다 라고 하면 베르너는 계속 사이드로 벌어지면서 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골대 방향하고 역방향이 돼요. 그 이야기는 공을 받은 다음에 몸을 돌려서 다시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스피드가 죽죠. 지금 나타낸 것보다 좀 더 원만하게 터치라인 쪽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베르너가 골대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르너의 속도도 죽을 뿐더러 수비를 하는 카보레 입장에서는 구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가 아닌 정면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줬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르너보다 카보레가 더 앞쪽에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등번호가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몸의 방향이 완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속도를 이용해서 그대로 태클을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를 안 하고 이렇게 제쳐서 나오죠. 지금이 그 제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베르너는 계속 이쪽을 향해 뛰고 있고 카보레 역시 이쪽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드리블 돌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장면을 보시죠. 아까처럼 카보레의 등번호 12번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왜냐면 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왜 카보레는 베르너를 따라가다가 지금 몸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 공간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면 카보레가 돌아서서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에게 패스를 하기 직전 순간인데요. 첫 번째 패스 타이밍에는 카보레의 등번호가 보였다면 지금 패스 타이밍에는 카보레의 가슴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흘러가던 몸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베르너한테 다시 패스가 갔죠. 이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다시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카보레예요. 이러면 수비수가 정신이 없죠. 그리고 정신이 없는 것을 떠나서 아까는 베르너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클로 베르너를 제재하는 게 좀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가다가 몸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도 죽었고 아까처럼 앞선에 있던 이점도 사라졌고 게다가 두 선수 사이에 거리도 발생했고 한마디로 카보레 입장에서는 태클로 이 속공을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르너가 1대1 공격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지 못하면서 간격을 두고 지금 물러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수비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보레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바로 패스를 안 내어주고 자신의 중심을 좌우로 흔든 다음에 주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가 3번의 공식적인 드리블 시도를 해서 3번 모두 성공을 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결정적인 드리블 성공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분석해서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네 번째인 바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브레넌 존슨 정말 잘해줬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기 직전에 브레넌 존슨의 어시스트가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베르너의 패스가 방향으로만 봤을 때는 하시오카 선수한테 더 가깝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넌 존슨의 몸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골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발을 이렇게 강하게 내디디면서 왼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시오카 앞에서 볼을 자르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내어줍니다. 이 동작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 직전에 이런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가서 정말 경기 양상을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책골도 브레넌 존슨이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렇게 앞으로 쇄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간대가 시간대고 또 태국 원정까지 다녀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 뛰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공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가세, 우리가 레이트 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앞쪽에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정말 상대 수비들이 이렇게 넓게 벌어져서 발생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손흥민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이렇게 패스를 하는 순간 완벽한 슈팅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손흥민 선수의 침착하고 정확한 슈팅이 하시오카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드디어 결승골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거나 보시는 것에 따라서 이 득점이 하시오카 다리에 맞고 굴절이 돼서 결승골이 됐기 때문에 좀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득점은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찼기 때문에 들어간 득점이지 그냥 운으로 들어간 득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 2번을 맞추고 튕겨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베르너가 오고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어떻게 했죠?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냥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여기에 바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피를 키워야 되겠죠? 슛블록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다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수비수가 좌우를 반경하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리를 벌리기 때문에 가랭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침착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슈팅이 굉장히 아래로 낮게 깔려갑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슛블록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벌렸을 때 그 벌어진 틈을 노릴 수 있는 슈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베르너의 슈팅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베르너가 슈팅을 날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죠. 카보르의 발이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슈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뻗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베르너가 슈팅을 낮게 깔아찼다면 베르너의 슈팅이 이 다리 사이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르너의 슈팅은 바로 카보르의 가슴을 때려버립니다. 공이 높이 떴다는 얘기죠. 그럼 이 튕겨나온 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파페사르한테 갑니다. 그래서 파페사르도 리바운드 된 이 공을 바로 슈팅으로 때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슈팅된 공이 골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수비수의 무릎 위쪽으로 와서 튕겨나갑니다. 현재 여기는 바클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르너의 슈팅은 여기, 그리고 파페사르의 슈팅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무릎 아래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요. 슈팅 모션을 들어가니까 수비들 똑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공이 굴절이 되기 직전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오카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시오카 다리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 사이로 공이 들어가면서 굴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못했다면 그냥 하시오카 몸에 맞고 튕겨나갔을 수도 있고, 아까 파페사르처럼 공이 조금만 높았다면 허벅지에, 그리고 베르너처럼 많이 높았다면 가슴을 맞고 나갔겠죠. 또는 많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보여주듯이 긴장한 나머지 골대 위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플레이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A매치 18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30도가 넘는 태국에서 뛰고 온 손흥민이 무려 85분경에 슈팅을 띄우지 않고 상대 무릎 아래로, 그리고 상대 수비가 다리를 벌리는 그 사이로 이렇게 정확한 슈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침착했고 더 정확했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5분이라는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는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비에게 때리는 슈팅이 아니라 공간을 보고 슈팅을 때리고 또 무릎 아래의 슈팅으로 득점 가능성을 높이는 슈팅을 때렸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착하고 정확한 슈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냥 운으로 들어간 슈팅이 아니에요. 제가 베르너랑 파페사르로 보여드렸죠? 이만큼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정말 그 퀄리티가 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무엇이 달랐으며 그것이 어떻게 결승골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득점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